자, 얘들아 우리 선생님이랑 몇 쪽을 보냐면 요거 볼 거야. 71쪽. 자, 여러분 71쪽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우리 고전 문학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전 문학에서 어떻게 얘들아 이제 주제를 좀 찾아낼 수 있는지 요거를 한번 살펴볼 거야. 자, 여러분 주제를 찾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 현대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선생님이 뭐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했냐면 제목을 봐야 된다고 했어. 왜? 제목을 왜 봐야 되냐면 제목에 무슨 대상이 나오면 구체적인 여러분 대상이 나오면 그 대상이 여러분 바로 작품의 시적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봄비 이러면 봄비 눈으로 볼 수 있는 애잖아. 그러면 봄비가 시적 대상이 되는 거고 여러분 무슨 파랑새 이렇게 하면 파랑새 눈에 볼 수 있으니까 걔가 시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현대시는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 주제를 함축해 놓거나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서 주제를 우리가 조금 예측하고 대상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고전시가를 생각을 해보면 고전시가의 제목에 한번 보면 유산가 아니면 여러분 삼위인고 아니면 여러분 제목에 순창가 여러분 또 제목에 막 얘들아 무슨 도산 12구 아니면 여러분 고상 9곡가 다 한자로 쓰여져 있는 애들이거든.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고전시가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제목을 본다고 해도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고전시가에서 누구를 확인을 해야 되냐? 여러분 제목 말고 우리 누구도 얘들아 같이 표기를 내놓지 시험 문제 지은이 작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전시가는 작가의 이름으로 주제를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전시가는 작가 이름으로 주제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 왜 작가 이름으로도 이게 충분히 가능하냐면 작가가 여러분 당시에는 신분 계급이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신분 계급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신분에 맞는 어떤 가치관을 노래해. 그 신분에 맞는 사상을 노래를 해. 그러니까 주제가 비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작가 이름의 경향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세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우선 작가층이 여러분 누가 있냐면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고전시가들 보면 작자미상이라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없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평민들이야. 평민들은 쉽게 찾을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평민들은 여러분 어떤 주제를 얘기를 하냐면 어려운 거 몰라 얘들아. 유교 같은 것도 사실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 세종대왕께서도 얘들아 백성들이 얘들아 유교를 잘 모르니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막 알려주셨거든 얘들아. 그래도 잘 모르겠지. 그러면 백성들은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주제로 만들어내요.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사랑, 이별, 일상 비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 주제는 사랑이라든지 이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일하는 것들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어부들의 삶이라든지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사 짓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내가 나무꾼이면 나무 베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사실 누구 뒷담화 많이 안 해요? 나는 친구들이랑 모이면 막 뒷담화도 막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얘들아 무슨 얘기도 아니면 정치 막 비판도 하고 옛날엔 그런 거 혐오했거든? 그런 것도 좀 하고 이런 시대의 불합리한 것들도 좀 얘기도 하고 요즘 뭐가 물가가 너무 올라더라 이런 것도 얘들아 좀 까고 비판 당연히 옛날 사람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분 비판할 게 더 많았겠지. 사또들 비판하고 싶고 부정 관리하는 이런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작가층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가층은 어떤 작가층이 있냐면 여러분 이제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이름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냐면 사대부들. 그러면 사대부들은 여러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 사대부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봐. 사대부들은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좋은 집안에서
여러분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와 뭐 할아버지처럼 여러분 관직에도 나가야 되고 내가 얘들아 관리가 돼야 되는 거야. 사대부니까. 그러면 입신양명을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공부만 하는 거야. 그러면 계속 자기 수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대부들 이거 그냥 참고. 이런 사대부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공부만 해. 공부를 하다가 얘들아 관직에 나가서 입신양명을 하려고 해. 그러면 여러분 관직에 나가서 임금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이제 또 다시 또 나는 이제 좀 편안하게 내가 좀 명상도 하고 나 좀 건강 챙기면서 나 좀 수양 좀 했으면 좋겠다. 다시 또 얘들아 나이가 들면 수양하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때 수양이 뭐 거창한 거는 아니고 책 읽고 공부하고 이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은 거야. 이러면 어렸을 때 공부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를 하는데 이러면 공부가 잘 되는 곳은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거든요. 자연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을 쭉 보면 자연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 자연 속에서 수양을 하는 게 제일 공부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입신양명을 하니까 얘들아 임금님과 관련된 이야기 아니면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주제가 무슨 주제가 나와야 되냐면 자연 아니면 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 또 작가층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 사대부들과 좀 이제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여러분 특이하게 여러분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떤 계층들이 또 있냐면 여성 작가들. 여러분 여성 작가들은 주제가 또 다르고 여성 작가들이 얘들아 왜 이런 글들이 많이 남아 있냐면 사실은 여러분 사대부들은 한글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좀 강했어요. 한문을 자기들이 쓰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성 작가들은 한글로 여러분 자기 표현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작가들만 가지고 있는 특색들의 문학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여성 작가는 여러분 두 계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어떤 계층이냐면 기녀들과 여러분 여성 사대부들. 근데 여러분 기녀하고 사대부로 나뉜다고 해도 여러분 주제는 두 가지만 나오는 거야. 어떤 거 나오냐면 이들은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 기녀들은 사대부들과 어울려서 노니까 여러분 그 사대부들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이별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주제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작가들의 이름을 어떻게 찾는지를 이제 찾아보자. 그러면 평민들은 좀 찾기 쉽지. 아까 뭘로 나타난다? 작점 이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작품 제목에 옆에다가 지은이의 작자미상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면 사랑, 이별, 일상, 비판 중에 하나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자, 여러분 사대부들은 여러분 이제 이름들을 얘기해주면 되는데 그 이름들은 요거 먼저 정리하고 그 외의 것이라고 쓸게요. 자, 여러분 여성 작가는 이름이 남아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작품은 그래도 꽤 남아있는데 이름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 작가들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황진이, 홍랑, 개랑, 매화. 여러분 이 네 사람이 대표적인 기녀 시조를 썼던 사람들. 기녀들이야, 기녀들. 그러면 이러면 여성 사대부들의 이름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람은 딱 두 사람만 있으면 돼요. 누구냐면 헌안설원, 신사임당. 자, 여러분 이 기녀 시조들은 아무래도 여러분 이제 시조들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사대부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헌안설원이 대표적인 여성 작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대부 여성들이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말고 정몽주의 모 이렇게 나오거든. 여자인 거 알겠지? 정몽주의 엄마니까. 그 다음에 얘들아 이씨 부인, 여러분 옛날 이 여자들도 이름을 잘 안 밝혔으니까 누구 이씨 부인 아니면 한씨 부인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럼 이거 당연히 여자란 거 알겠죠? 그러면 그런 여자들의 이름을 딱 알 수 있는 단어들 나오면 바로 여러분 사랑 이별이 주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여러분 여성 작가니까 딱 6명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그 외의 이름들은 다 사대부야.
알겠지? 그러면 작가를 가지고서 이런 주제 되게 빨리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딱 이거 6개만 암기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 뒤에 내용 이제 한번 봐봅시다. 자, 여러분 뒤에 72쪽을 한번 갈게요. 72쪽. 자, 여러분 72쪽에 있는 이제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가 주제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 이제 갈래. 여러분 이 당시 여러분 고전 시가의 갈래들을 좀 미리 알고 있으면 그 갈래로 주제를 미리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제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작가 이름, 그다음 작가 이름을 갖고 한정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잖아. 그러면 갈래를 가지고도 또 주제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갈래로 어떻게 주제를 예측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 갈래라는 건 여러분 어떤 특정 시기에 나오는 갈래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대 국가일 때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여러분 통일신라일 때는 또 얘네들이 믿는 종교도 다를 거고 얘들아 사상도 다를 거야. 고려시대 때 믿는 종교나 아니면 여러분 또 얘네들의 사상 다를 수 있고 조선시대 때 믿는 종교나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갈래에 따라서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제가 좀 달라지죠. 자, 그걸 어떻게 찾아내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갈래가 뭔지를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갈래의 특성 설명하고 그리고 그 갈래를 가지고서 주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시대는 여러분 저번 시간 선생님 수업의 시간에 얘기해줬던 그 시대 비슷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우선은 여러분 고대는 선생님 다시 2개로 나눌 거예요. 왜? 통일신라도 있고 고대 국가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 고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 우리 이제 통일신라 전까지 삼국시대까지 이렇게 하나랑 그 다음에 여러분 고대 국가에는 여러분 누구도 포함시켜야 했어? 통일신라도 포함시켜야 했었지? 그래서 여러분 통일신라 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시기 그러면 통일신라 지나니까 얘들아 중세 전기가 무슨 나라였어? 고려가 들어갔었죠. 그쵸? 그럼 이제 그냥 고려라고 딱 쓸게요. 고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2개가 합쳐져 있는 거 있지? 그게 조선. 요거예요. 자, 그러면 갈래 한번 시작해보자. 고대 삼국시대에 있었던 여러분 갈래는 무슨 갈래가 있냐면 여러분 고대가요라고 하는 갈래가 있어요. 자, 고대가요는 여러분 음보율과 음수율을 한번 구분을 해볼 건데 여러분 음보율과 음수율은 우리 전통적인 율격이에요. 그 전통적인 율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한번 살펴볼 거거든. 자, 여러분 음보율이 뭐였더라 얘들아? 음보율 끊어읽기의 단위였지. 끊어읽기 단위야. 끊어읽기 단위.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얘들아 음보율은 종류 2가지밖에 없는데 3음보랑 4음보. 우리 방학 때 다 했던 거지. 나 3음보, 4음보야. 그러면 3음보, 4음보 중에 음보가 생기려면 대부분 여러분 기록문학들보다는 구전하는 문학들에게 얘들아 이게 나타나기가 더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대 국가들은 대부분 기록이 됐었어요. 맨 처음엔 구전됐다가 기록이 되었거든요.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음보율이 나타나지 않아요. 음보율 없어요. 이러면 음보율이 없으면 음수율도 따라서 없어 얘들아. 음보율, 음수율은 서로 얘들아 상호 보완적인 관계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고대가요는 여러분이 찾기 쉽다 얘들아.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냐면 무조건 4줄로 되어 있어요. 무조건 4줄. 4줄에다가 여러분 옆에 한자가 적혀져 있을 거거든. 그 한자가 한 줄에 4개씩만 들어가 있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원사구체라고 해. 다시 한 줄에 4글자 4줄. 그걸 여러분 점으로 표시하면 한 줄에 한글 4글자가 들어가고 4줄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야.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무조건 여러분 삼국시대 작품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작가층은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남아있는 작품이 여러분 5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5개만 가지고서 무조건 작가층이 이렇다라고 한정짓기가 너무 얘들아 이런 경우는 너무 일반화를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선생님 작가층을 따로 정리하지 않을게요. 응? 왜냐면 작품 5개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자, 여러분 배운 선생님 이걸 배울 작품명이라고 써야되는데 선생님 배운 작품명이라고 써가지고 우리 아직 안 배운 것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건 그냥 작품명이라고 한번 써버리자. 여러분 어떤 작품이 있냐면 5개의 이름 다 쓸게요. 자, 여러분 누가 있냐면 황조가. 여러분 고구려의 작품이에요. 고구려 시대. 여러분 공무도화가 고조선의 노래예요. 고조선. 정읍사. 여러분 백제의 노래인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노래예요. 백제 유일의 노래예요. 자, 여러분 구지가 여러분 가야의 노래예요. 가야 시대의 노래야. 가야. 자, 그다음 마지막 해가 신라 시대의 노래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5개를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고대 가요라고 하고 여러분 여기서 정읍사만 빼고 다 4줄로 되어 있어. 알겠지? 여러분 다 사원사구체야. 그럼 선생님이 얘들아 작품에 얘들아 딱 작품들 딱 제시해주고 그게 무슨 갈래인지 하면 여러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제목도 안 쓸 거야. 그럼 여러분 개인별 시간에 작품 딱 주고 이 갈래가 뭘지를 예상할 수 있어야지. 그거 여러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전승 방식은 여러분 구전이 되다가 여러분 한자로 기록이 돼요. 그럼 대부분이 얘들아 한자로 기록되는데 유일하게 정읍사만 아까 4줄이 아니라고 했지. 왜냐면 얘만 한글로 기록돼서 그래.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한자로 기록됐다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자, 여러분 그러면 특징은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다시 쭉 한 번에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옆으로 가서 우리 통일신라로 갑시다. 통일신라 때는 여러분 무슨 작품이 나오냐면 갈래가 향가라고 하는 노래가 나와요. 자, 여러분 이 향가는 여러분 얘도 한자로 기록을 바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도 음볼과 음수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대의 작품들은 음볼 음수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고대의 작품들은 없다. 자, 여러분 구성이 봐봐. 여러분 여기가 무슨 구성을 갖고 있냐면 4줄짜리 노래들이 있었잖아. 그 4줄짜리 노래가 여기에 계승이 돼요. 그래서 얘도 처음에는 4줄짜리 노래가 발달을 하다가 근데 여러분 4줄은 노래가 길어 짧아. 너무 짧지. 그래서 이 4줄을 2개를 합쳐요. 그래서 8구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구체에서 8구체를 만들고 근데 8구체도 또 짧다. 그래서 거기다가 2줄을 더 붙이는 거야. 그래서 몇 구체를 만드냐면 10구체를 만들어요. 끝. 이제 이렇게 3개. 그래서 여러분 고전 시간에 딱 있다가 여러분 줄수를 딱 봤는데 얘들아 막 8줄, 10줄로 딱 되어 있다. 그럼 거의 대부분 향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러분 이 향가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썼냐면 신라시대의 얘들아 식자층, 글을 아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요. 신라는 여러분 종교를 뭘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불교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님들이 식자층이에요. 지식인 계층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얘들아 이 향가는 스님이 글을 써요. 그러면 여러분 스님이 글을 쓰니까 여러분 여기 또 누가 또 식자층에 해당하냐면 여러분 양반들이든 양반이지 그 당시에 좀 세력이 높았던 귀족들이든 아니면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조금 높았던 사람들이 얘들아 누구를 했냐면 낭도들을 이끌고 화랑이 됐었거든. 그럼 여러분 화랑들은 여러분 공부하고 수련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도 시를 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작가층이 정해져 있으니까 주제도 그냥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요거는 여러분 여기 밑에 그냥 바로 정리를 해버리자. 얘는 여러분 작가층이 있으니까 주제가 좀 정해지는데요. 어떤 주제가 나오냐면 얘는 여러분 주제가 다양할 거고 왜냐면 5개니까 주제가 스님들은 당연히 뭐에 대한 내용 나올 거야? 불교에 대한 내용 나. 여러분 화랑들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화랑정신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 뭐 세소고개 같은 거 있잖아. 화랑정신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제가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물론 다양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 이 불교와 화랑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향가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향가 딱 나오면 이거 주제 이런 거 나오겠다. 예상 가능한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배울 작품명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선생님 아까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처용가.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에 무조건 다 들어가 있는 작품은 제망매가. 여러분 이제 2학기 때 이미 배운 친구들도 있지만 2학기 때 얘들아 무조건 제망매가 다 배워요. 여러분 모든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는 작품이에요. 뭐 서동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처용가하고 여러분 이 제망매가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처용가 조금 이따 설명할 거라서. 여러분 어떻게 전승을 하냐면 여러분 한자로가 기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한자를 우리말 화한 한자예요. 그 한자를 향찰이라고 해요. 향찰이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표기를 해요. 그럼 이 향찰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이제 문학 시간에 다시 문법 시간에 또 배우는 거니까 이건 패스하고 향찰로 표기한 노래니까 향가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고려로 갈게. 여러분 고려는 고려가요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이 고려가요는 이거를 얘들아 말을 좀 축약을 시켜서 고려를 여러분 우리 이제 한자를 좀 줄일 때 여라고 해서 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노래는 여러분 요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려가요는 여러분 가끔 이제 문제지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여요라고 여러분 줄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는 여러분 또 어떤 노래가 있냐면 양반들이 불렀던 사대부들이 불렀던 경기체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경기체가. 근데 여러분 경기체가는 문학성이 너무 떨어져서 시험에 잘 내지 않아요. 경기체가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들이 제시를 하면 여러분 교과서에 없는 거를 여러분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교과서에도 안 실려 있어요. 너무 문학성이 떨어져서 양반들이 지자랑하거든. 내가 기생들이랑 이렇게 놀아봤어. 내가 붓을 이런 것도 다 사봤다. 막 돈자랑 기생 만났던 자랑 그런 것만 해. 그러니까 문학성 너무 떨어지잖아. 여러분 뭐 같이 배울 가치가 없어가지고 형식만 여러분 고려가요랑 비슷하다고 하는 것만 기억해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 경기체가는 양반들이 부르고 사대부들이 불렀으니까 선생님이 패스하고 여러분 고려가요만 주로 설명을 할게요. 근데 형식은 똑같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고려가요는 평민들이 부르는데 평민들은 여러분 글을 알아요 몰라요? 글 모르죠? 더더구나 고려니까 훈민정음도 없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여러분 노래를 무조건 뭘로만 전승하냐면 입으로만. 구전이 되는 노래들부터 선생님 뭐 한다고 했어 얘들아? 음불 음술 나오기 시작한다고 했죠? 음불 음술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나오냐면 무조건 3음보. 여러분 끊어서 3개씩 끊어서 읽어버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 3개씩 끊어서 읽는 기준이 뭐예요? 글자 수에 맞춰서 끊어 읽는 거잖아요. 그럼 글자 수가 딱 정해져 있네. 3글자, 3글자, 2글자, 3글자, 3글자, 3글자 이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3음보는 332, 333. 왜? 글자 수에 맞춰서 잘라 읽어서 그래. 그러면 이게 얘들아 누구의 형식이기도 하냐면 경기체가의 형식이기도 해요. 고려가요랑 경기체가는 고려에 나왔으니까 형식이 똑같은 거야 얘들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구성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냐면 얘네들은 연이 구분되어 있어. 얘네들은 연구분 없이 그냥 줄수로만 계산을 했거든? 근데 여러분 연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분연체라고 할 거야. 근데 경기체가도 분연체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작가층은 여러분 경기체가 선생님 안 쓴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고려가요는 대부분 누가 불렀냐면 평민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평민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여러분 주제 예측할 수 있겠다. 여러분 아까 평민들은 주제가 무슨 주제가 나온다고 했어 얘들아? 사랑, 이별, 일상. 근데 여러분 자, 이 작품은 고려가요는 여러분 중세 때 불렸던 노래잖아요. 여러분 중세는 시민의식이 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시민의식은 근대부터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시민의식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를 비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사랑과 이별과 일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쓸게. 사랑, 이별, 주제가 일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2학년 때, 여러분 이제 1학년 때 배울 친구들도 있고 2학년 때 배울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 무슨 작품을 배우냐면 서경별곡. 근데 이제 선생님이랑은 정가정이라는 작품도 한번 같이 정리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왕 이제 교과서에는 여러분 가실이라고 하는 작품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모든 학교들이 1학년 교과서에. 그래서 가실이 서경별곡 정과정. 가실이. 이렇게야. 이거 말고도 뭐 엄청 많은데 대표적인 작품. 자, 여러분 전승 아까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구전. 그러면 여러분 구전이 되다가 나중에 한글로 기록이 돼요. 구전이 되다가 한글로 기록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선시대로 한번 가보자. 여러분 조선시대는 갈래가 두 개의 갈래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누가 있냐면 시조와 가사예요. 시조와 가사. 자, 여러분 시조는 여러분 이제 음볼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근데 조선시대에 나온 작품이라서 여러분 음볼 음술 똑같아 시조하고 가사가. 그래서 그냥 하나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얘는 사음보. 둘 다 사음보야. 그러면 여러분 사음보는 여러분 끊어 있는 걸 몇 번 끊어 있는 거예요? 3번 끊어서 4개씩 이제 마디를 구성을 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사음보씩 끊어서 읽을 때 끊어 있는 건 누굴 기준으로 한다고? 글자 수로 기준으로 잘라 읽는다고 했었지? 그러면 어떤 글자 수가 나와야 되냐면 3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 어차피 얘들아 사는 2의 배수니까 2개씩 그냥 잘라서 읽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3글자, 4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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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조, 4, 4조가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구성으로 한번 가볼게 얘들아. 구성은 여러분 이 시조는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냐면 세 줄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얘는 세 줄로 되어 있어서 3단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3단 구성. 자, 그 다음에 가사는 여러분 서사, 본사, 결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사, 본사, 결사면 여러분 몇 개로 나눈 거예요? 3개로 나눴죠? 얘도 3단 구성이에요. 서사, 본사, 결사로 나누고 있어서 3단 구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작가층은 여러분 시조하고 가사 똑같아요. 여러분 시조하고 가사 모두 다 여러분 맨 처음은 여러분 누가 노래를 불렀냐면 여러분 사대부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그냥 이렇게 이어서 그냥 같이 써버릴게 얘들아. 자, 여러분 사대부들이 노래를 부르다가 여러분 사대부들이랑 어울려서 여러분 누구가 노래를 부르냐면 기녀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나서 얘들아 한글이 보급되면서 얘들아 평민들과 여자들도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렇게야. 그러면 여러분 작가층이 엄청 다양하네. 그래서 시조하고 가사를 여러분 우리 민족의 문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모든 계층이 다 얘들아 누렸던 갈래 양상들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아까 우리 사대부 주제 나왔지? 기녀 주제 나왔지? 그 다음에 이런 평민들의 주제 나왔었지? 그럼 얘네 어떻게 찾는지 이름으로 찾아야 되네. 그래서 여러분 시조하고 가사는 이름으로 여러분 사실 주제를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작품명으로 갈게요. 여러분 우리 시조 뭐 배웠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 국하야 너는 어이, 이화가의 월백하고 이런 작품들 있죠? 그런 게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화의 월백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국하야 너는 어이 이런 작품들. 여러분 시조는 제목이 없어. 왜냐면 시조의 제목들은 따로 만들지 않고 앞에 있는 제 구절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시조는 따로 제목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저렇게 썼어. 가사는 여러분이 이제 배웠던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작품들을 이제 많이 배우냐면 송민국 2학년 때, 1학년 때 상춘국. 여러분 우리 저번에 모의고사에 나왔었지 얘들아? 상춘국. 근데 2학기 때 또 배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상춘국.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얘들아 또 무슨 작품이냐, 규원가, 허난설원의 작품이야. 이런 작품들을 이제 배운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여러분 이 두 갈래는 모두 다 뭘로 기록했을까요? 한글. 왜냐면 조선시대니까 한글로 기록을 해요. 이렇게야. 자,
이러면 이렇게 정리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특성, 이 갈래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선생님은 여기다 이렇게 쭉 쓸 테니까 여러분 그 밑에다 그냥 쭉쭉쭉쭉 쓰세요. 자,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고대가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고대가요는 여러분 이 기본적으로 줄수가 딱 정해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원사부제. 왜 이렇게 구성이 딱 구정은 딱 이렇게 형식이 딱 정해져 있었냐면, 여러분 이게 모두 다 구전이 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기록이 되었거든요. 중국에서 고조선에 이런 노래가 있다더라. 저기 동쪽에 어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이런 노래가 있다더라. 그게 이렇게 기록됐거든. 정읍사는 한글로 기록이 된 거고. 그러면 이러면 이게 한자로 기록됐다가, 한자도 그럼 누가 기록한 거야?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기록을 했다가 그걸 다시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은 여러분 정읍사를 빼면 여러분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한자로 기록된 걸 다시 번역해서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한역시가라고 불러요. 한자로 기록된 걸 다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한역시가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 작품들은 여러분 특이하게 여러분 뭘 다 가지고 있냐면, 저 5작품 모두 다 배경설화랑 같이 여러분 전승이 되고 있어요. 배경설화가 무조건 있다. 여러분 왜 배경설화가 있었냐면, 여러분 이 당시의 노래를 우리는 무슨 예술이라고 하냐면 원시 종합 예술 형태라고 해요. 얘들아 왜 고대가요를 원시라고 얘기하는지 알겠어? 옛날 노래여서 그래. 종합이 뭘까? 합쳐졌다라는 뜻이겠지? 예술의 형태가 예전에는 합쳐진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합쳐졌었냐면, 여러분 노래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아까 뭐가 같이 공존해서 전승된다고? 배경설화. 이야기하고 노래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이야기를 모르면 노래를 해석할 수가 없어. 노래도 알아야 이야기도 해석할 수 있어. 이야기하고 노래가 분리가 안 됐던 시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뭐 하나가 더 얘들아 종합적으로 나타났냐면 춤.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 선생님이 처용가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처용가는 유일하게 얘들아, 유일하게 향가기는 하지만 유일하게 얘들아 노래와 이야기와 춤이 다 남아있는 여러분 작품이 처용가예요. 여러분 지금 무형문화재 중에 처용물을 추는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처용이 직접 췄던 춤을 아직도 계승해서 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처용가 노래 남아있죠. 근데 여러분 그 처용가와 관련된 배경설화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용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동해 용왕의 셋째 아들이에요. 비현실적이죠? 여러분 옛날 이야기여서 그래요. 동해 용왕의 셋째 아들인데, 헝강왕이 여러분 나라의 정치를 하다가 너무 힘든 거야. 너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나라를 좀 번영하게 해주세요. 용왕님한테 소원을 빈 거야. 동해에 가가지고 소원을 막 비는데, 근데 여러분 이 헝강왕이 너무 막 얘들아 간절하게 소원을 빌길래 용왕님이 자기 아들, 셋째 아들인 처용을 여러분 보내준 거야. 그러면 처용이 얘들아 딱 왕 앞에서 여러분 근심을 잊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막 춤을 추는데 얘들아 그 춤추는 모습을 보고서 얘들아 이 헝강왕의 마음이 쫙 근심이 다 해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 해소가 되니까 얘 보고 가지 말라고 한 거야. 처용한테 바다에 다시 가지 말라고, 나랑 여기 신라에서 살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처용이 알겠다 이러고 얘기했는데 또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러면 헝강왕이 신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랑 결혼을 시켜줘. 그러면 예쁜 여자 있는데 예쁜 아내가 있는데 어디 가겠어. 그리고 또 제일 좋은 집을 하나 축하만 해줘. 그 집도 있겠다, 아내도 있겠다. 그럼 여러분 처용이 여기 딱 뿌리박고 살겠죠. 근데 여러분 이 헝강왕이 너무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전국 지방 순회 공연을 다녀다니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처용은 알겠다 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러면 이 임금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걸 다 해소를 해줬던 거예요. 춤추면서. 근데 아마 이건 여러분 이제 문학적인 이야기고,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거였냐면 헝강왕 때 호족들이 엄청 많이 들끓었던 시기였거든요. 호족들은 지방 세력의 힘이 세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용이 가서 그 지방 세력과 이런 중앙 세력들을 교역을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교류를 시킬 수 있게끔 해줬던 것 같아.
그걸 해소해줬던 것 같아. 그거를 여러분 춤춰서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있지만, 그래서 처용이 얘들아 그렇게 하고 이러면 집에 잘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러면 맨날 지방 순회 공연을 다니니까 안 들어오겠지. 그래서 그 예쁜 아내는 맨날 혼자 독서 공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언제 오지? 맨날 남편만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러면 남편이 밤마다 돌아오진 않지. 자기는 너무 외롭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어떤 남자가 본 거야. 예쁜 여자가 막 울고 있으니까 자기가 막 위로해주고 싶다. 이거 아니야 얘들아? 유부녀를?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그 여자를 유혹해. 근데 그 여자를 유혹해서 얘들아 방에서 정분이 났는데 그때 마침 처용이 집에 온 거예요. 이러면 막 부부 얘들아 사랑과 전쟁 이런 거 나와야 돼요. 이러면 남편이 얘들아 아내가 바람 피는 걸 목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같으면 머리끄댕이 잡고 나와야지. 야 한데 그 남자 발견하지 얘들아. 근데 처용은 뭘 하냐면 춤을 춰요. 노래를 불러요. 그때 췄던 춤이 처용무고 그때 불렀던 노래가 처용가거든요. 무슨 노래냐면 이렇게 달 밝은 신라 서라벌에서 달이 4개가 있대. 2개는 내 건데 2개는 누구 걸까? 아휴 빼앗긴 걸 어떻게 하겠니?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게 향가거든 얘들아. 그러면 그 노래를 잘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러면 2개는 자기 아내 다리, 2개는 모르는 사람의 달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 바람핀 여러분 아내와 그 사람을 용서해주겠다라고 하는 노래예요. 그러면 그 용서를 해주겠다는 말을 딱 듣고 남자가 나와가지고 얘들아 무릎 꿇어가지고 처용한테 막 엎드려서 절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를 용서해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전염병을 퍼뜨리고 다니는 역신이었어요. 신이었어요. 신이 얘들아 자기가 전염병을 퍼뜨리려고 왔는데 예쁜 여자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멋있는 남자로 변해가지고 이 여자를 유혹했던 거야. 근데 여러분 처용은 아마 그게 역신인 걸 알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건 선생님 생각이긴 한데 얘들아. 그래서 이러면 얘를 용서해주니까 역신이 뭘 하냐면 당신의 얼굴이 있으면 절대 전염병을 옮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떠났대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어떤 지방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옛날집 같은 데다 이렇게 얘들아 약간 도깨비처럼 생긴 빨간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처용의 얼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잠깐만 그럼 노래도 남아있지? 그 이야기 같이 있지. 근데 이 이야기 모르면 사실 처용가에서 왜 그런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지. 그리고 춤 지금도 그 춤 춰야 탈춤 해가지고 탈 써가지고 춤을 춘단 말이야. 처용이 얼굴이 빨갛거든요 여러분. 빨갛다고 기록이 남아있는데 빨간 가면 같은 걸 쓰고 춤을 춰요. 그러면 이야기랑 노래랑 춤이 다 남아있죠. 이게 원시 종합 예술의 형태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고려쯤이 되면서 이야기랑 춤이랑 노래가 다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고대가요의 특징인 거야. 그래서 배경설화가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럼 다시. 자 그러면 4번째. 여러분 처음부터 노래를 여러분 내 감정을 노래하진 않아요. 왜냐면 고대 때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얘들아.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의 역할도 했어? 임금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같이 했었지. 재정이 뭐하는 시대야 얘들아? 일치하는 시대였잖아. 그때는 여러분 제사장이 노래를 부르면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비 내리게 해주세요 이런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만 불렀을까요? 제사를 지내면서 다 같이 다 불렀겠죠. 그래서 여러분 노래는 집단적인 성격에서 여러분 비 내리게 해주세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할 거니까 주문을 외우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여러분 집단적 주술시의 성격을 띠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선생님 여기 써놓은 구지가 해가요. 이 2개예요. 이 2개가 집단적 주술시예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점점 사람들이 얘들아 재정이 분리가 되고 이러면 이제 임금님도 자신의 얘들아 개인적인 영달을 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개인이 내 감정을 노래하는 개인적 서정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개인적 서정시가 바로 요거 3개예요. 황조가부터 정읍사 이렇게. 그러면 노래가 얘들아 이 당시에는 주제를 한정할 수는 없지만 이 노래의 성격을 조금 얘들아 이렇게 2개로 분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알겠지? 이게 고대가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가요는 여러분이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향가 갑시다. 향가는 여러분
4줄, 8줄, 10줄이라고 했는데 이러면 대부분 이제 10줄짜리를 이제 공부를 해요. 왜냐면 제일 기니까. 그리고 제일 문학성이 뛰어나거든. 그럼 이제 10줄짜리 얘들아 선생님 19체한가로 해석을 해볼게 얘들아. 자, 이러면 19체한가는 여러분 얘도 3단 구성이에요. 왜냐면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해서 얘를 기라고 불러. 그리고 거기 특성에다가 쓰면 되다. 특성에다가 한가는 그 특성 쓰면 돼. 그 다음에 여러분 5째 줄부터 8번째 줄까지는 여러분 이야기가 이어봤잖아. 그래서 걔를 서라고 불러요.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9번째 줄, 10번째 줄은 마무리를 하겠지. 그 마무리를 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게 얘들아 10줄짜리 노래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 근데 10줄짜리 노래가 이게 향가인지 다른 노래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여러분 두 번째 무조건 9번째 줄 첫머리에 이런 뭐가 있냐면 감탄사가 있어. 이러면 9번째 줄에 제일 먼저 막 이런 식으로 다 감탄사가 들어가거든요. 그 감탄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낙구라고 불러요. 이 낙구가 무조건 있으면 향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낙구는 여러분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낙구는 여러분 크게 3가지의 기능을 가져요. 여러분 이야기를 여러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는 시상의 전환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여러분 이야기를 또 뭐 하기도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모으기도 한다 얘들아. 그래서 그걸 시상의 집약이라고 해. 근데 여러분 감탄을 한다는 건데 감정을 표출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상을 표출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19체향가는 여러분 줄수록 그리고 여러분 이 낙구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갖고 바로 찾아낼 수 있어. 이게 향가에 대한 내용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딜 가냐면 여러분 이제 고려가요로 갈게요. 자, 여러분 고려가요는 여러분 선생님 주제 써놓은 거 그 밑에다가 쓰면 돼 얘들아. 자, 여러분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아까 연이 구분되어 있다고 했잖아. 근데 그 연을 누가 구분해주냐면 후렴구가 구분해준다. 얘는 무조건 후렴구가 있어. 후렴구가 없는 작품이 한 2개 정도는 있는데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거의 다 후렴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고려가요는 여러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아까 구전이 되다가 기록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궁중음악으로 기록이 돼요. 궁중음악으로 기록된다. 그러면 여러분 궁중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임금님하고 신하들이잖아요. 임금님하고 신하가 듣는 노래로 바뀌는 거야. 평민들이 불렀던 노래를. 근데 여러분 약간 평민들이 부르는 노래는 약간 우아할까? 아니야. 왜냐면 평민들의 그런 속되고 소박한 모습들이 강조가 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궁중음악에서는 임금님이 듣고 신하들이 듣는데 얘들아 너무 얘들아 이 고려가요의 평민들이 불렀던 노래들이 너무 상스럽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대부들이 궁중음악으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삭제를 해버려요. 내용을 첨가를 해버려요. 왠지 알겠지 얘들아? 구전하면서 얘들아 이게 기록되는 과정에서 평민들이 불렀던 노래들을 내용을 바꿔버리는 거야. 혹은 여러분 내용을 여러분 뭐 하기도 하냐면 변형을 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전됐던 노래들은 여러분 삭제가 되든 여러분 이렇게 첨가가 되든 변형이 가해지든 생략이 되든 어떤 변화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네. 그래서 사대부들이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이 고려가요를 뭐라고 불렀냐면 남자하고 여자의 관계가 왜 사랑과 이별만 얘기를 했으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너무 상스러운 노랫말이 들어가 있어 라고 해서 남녀상열지사라고 불러. 자, 그래서 고려가요는 남녀상열지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고려가요는 여러분 음보율도 딱 정해져 있고 분연체, 연이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색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어딜 가냐면 여러분 이제 시조로 갈게요. 자, 여러분 시조는 여러분 쓸 칸이 좀 부족하시면 가사로 조금 넘어가셔도 되고 그 밑으로 계속 쓰셔도 돼요. 가사는 쓸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 얘들아. 자, 여러분 시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여러분 형식,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선 그 형식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 시조의 종류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시조는 형식을 정말 잘 지키는 평시조가 있어요. 근데 이 평시조에서 여러분 이 몇 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시조가 세 줄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두 번째 줄에서 내용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 길어지는 걸 어시조라고 불러요. 조금 길어진 게. 근데 아주 길어진 게 있거든 얘들아. 중장이 이렇게 두 번째 줄이 아주 길어진 걸 사설시조라고 해요. 그래서 평시조에서 어시조로, 어시조에서 사설시조로 얘들아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얘들아 어시조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사설시조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평시조인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걸 여러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평시조부터 설명할게요. 평시조의 구성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 3장, 6구, 45자 내외 이거예요. 3장 6구 45자 내외. 자,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시조니까 음보가 몇 음보 나와야 돼? 한 줄에 4개씩 4음보니까 하나, 둘, 셋, 4개씩 끊어요. 하나, 둘, 셋, 4개씩 끊어요. 하나, 둘, 셋, 4개씩 끊어요. 그게 3장. 3줄. 3줄. 그 다음에 여러분 6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사음보가 들어가 있잖아. 사음보는 항상 아까 2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2개씩 묶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2개씩 이렇게 묶잖아요. 이게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예요. 이게 평시조예요. 그러면 여러분 45자 내외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 아까 음보율이 4음보니까 글자 수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어? 3, 4 또는 4, 4라고 했잖아.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그럼 한 줄에 지금 몇 글자 들어갔어?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15개 들어갔지?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15개 들어가죠?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15개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45자 내외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게 평시조거든요. 그러면 어시조는 여기 두 번째 줄이 얘들아 한 구에서 2구 정도 길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한 구에서 2구 정도라는 건 여기 구가 하나, 둘 이 정도로 또 길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게 어시조. 그러면 사설시조는 여러분 가운데가 2구 이상이 길어지고 있으면 이걸 사설시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한 2구 정도 길어지는 거, 얘는 2구, 얘들아 초과하는 거. 막 3구, 네 번째 구, 5개 구 이렇게 막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왜 어시조하고 사설시조로 구분하는지 알겠지 얘들아? 길이로 여러분 찾아낸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시조는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형식 말고도 다른 형식이 정해져 있거든. 우리 형식이 정해진 시를 우리 무슨 시라고 불러 얘들아? 정형시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어떤 정형성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시조는 여러분 어떤 정형성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종장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줄 맨 첫 번째는 무조건 세 글자. 그래서 여러분 종장 첫 음보는 무조건 세 글자. 이게 얘들아 정형성 1번. 여러분 정형성 2번. 여러분 어떤 정형성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이 마지막 줄에서 또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전반적으로 여러분 글자 수가 3글자, 5글자 이상, 4글자, 3글자, 4글자 이거예요. 3장 6구 45자도 여러분 정형성이긴 하지만 맨 마지막 줄이 3글자, 5글자 이상, 4글자, 3글자 이게 나와야 돼. 3, 5, 4, 3이 나와야 해. 물론 4분의 이 정도. 이걸 정형시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 평시조는 이 두 가지의 정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어시조랑 사설시조는 그걸 안 지켜요. 왜냐면 뒤에 나오는 작품들이니까. 그래서 어시조랑 사설시조는 요것만 지켜요. 무조건 세 글자만.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시조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특징이고, 자 이제 가사 갈게 얘들아. 선생님 마지막이야. 가사 우리 쉬는 시간 하자. 자 여러분 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까 지금 앞에 있는 고려가는 연이 다 구분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사는 서사본사 결사라는 말이 진짜 얘들아 산문시 같이 엄청 긴 거야. 그래서 얘는 여러분 연속체죠. 연이 구분되지 않은 연속체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가사 여러분 얘도 납부가 있네. 여러분 근데 이때 납부는 여러분 식구체한가의 납부랑 다른 개념이에요. 이 납부는 누구냐면 여러분 가사 맨 마지막 줄. 가사의 맨 마지막 줄은 무조건 글자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글자 수가 시조의 종장과 동일해야 돼요. 그러면 시조 종장이 아까 이거였잖아. 이게 똑같이 들어가야 하는 거야. 그걸 납부라고 해. 그래서 3, 5, 4, 3 이렇게 기억하면 좀 쉽거든 얘들아. 3, 5, 4, 3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가사는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연속체랑 여러분 납부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형식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그 형식들을 여러분이 얘들아 고려해서 이게 갈래가 뭘까, 그리고 그 갈래 안에서 작가가 누군가, 이걸 갖고 주제를 예측을 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선생님이랑 여러분 빠르게 한번 옆에 73쪽 한번 봐봐 얘들아. 73쪽에 얘들아 이 정과정은 선생님 다음 시간에 얘들아 한번 보긴 할 건데, 얘가 얘들아 11줄이 되어 있다 얘들아. 만약에 얘들아 8번째 줄하고 9번째 줄을 만약에 합치면 몇 줄이 될까 얘들아? 8번째 줄을 9번째 한 줄로 본다면 10줄 정도 되겠지? 그럼 약간 누구랑 비슷할까요 여러분? 향가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얘는 향가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에요.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해 줄 거고. 자 여러분 74쪽 가보세요. 74쪽은 여러분 연이 구분되어 있네. 그리고 여러분 잡아. 유덕하신님을 여의오아지라. 유덕하신님을 여의오아지라. 여러분 지금 똑같은 말 계속 되풀이 되고 있지? 수령구도 있고 연구분 되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 이거 뭐 해야 돼요? 무조건 고려가야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 75쪽 보세요. 75쪽에 여러분 선생님이 전체를 다 싣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잘랐긴 했는데, 여러분 14번째 줄을 보시면 여러분 14번째 줄에 여러분 신산궁국 전납 아니 면이다 14번째 줄이 마지막 줄이야. 여러분 요거 보면 내용이 쭉 얘들아 줄이 쭉 이어져 있잖아. 여러분 연구분 없이 연속체로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얘들아 총 62줄을 가지고 있는 내가 생략을 시켜놓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연속체 형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갈래가 뭘까? 이건 무조건 가사.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시기랑 그 다음에 여러분 갈래를 알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를 보면 주제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 암기 해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뒤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뭘 정리할 거냐면,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이런 이제 출제자들이 문제를 이제 선택지를 이제 만들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선지를 만들 때 정답의 선지도 있지만 오답의 선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오답의 선지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우리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본문에서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되는지를 한번 볼 거거든. 자, 여러분 오답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정말 다양하지만 큰 틀로 3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고3 모의고사에서도 거의 한 여러분 50% 정도는 여러분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과정이든 순서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러분 오답을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순서를 바꿀 때 뭘 바꾸기도 하냐면 주체와 객체를 바꾸는 방법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수적으로 여러분 하나 더 쓸게 얘들아. 이걸 하면서도 여러분 주체와 여러분 객체를 바꾸기도 한다. 여러분 내가 주체인데 다른 사람이 주체인 것처럼 설명을 하는 거야.
이러면 예를 들면 이러면 이 어떤 국제기구가 주체인데 국제기구가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했다라고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러면 시험을 볼 때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 이게 주체인지 객체인지를 놓치고 맞아 이 사람이 이거 뭘 했다고 했었는데 한 내용만 적절하면 다 맞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체랑 객체를 잘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면 출제자들이 문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기도 하냐면요. 관련 없는 내용을 넣기도 해요. 본문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오답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럴싸해요. 그러면 이게 그럴싸하게 느껴지더라도 여러분은 이거 내용이 없었던 건데 찾아낼 수 있어야지.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 단어의 음집성이 부족하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집성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어떤 A라고 하는 대상이 있으면 A에게는 1번, 2번, 3번의 특성이 있어. 근데 여러분 1번, 2번, 3번의 특성을 다 설명해주고 선택지에서는 여러분 2번은 3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버리는 거야. 2번은 여러분 누구에 대한 설명만 해야 돼? 2번에 대한 설명만 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2번이 주어인데 3번의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오답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단어들이랑 그 단어의 개념들,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이 특성들 그게 잘 연결됐는지를 보라는 거야. 이게 응집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세 가지의 문제 유형으로 오답을 만들어내는데 선생님이 지금 아래에 넣어놓은 지문은 여러분 이제 고3 여러분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재작년에 나왔던 9월 모의고사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고3 모의고사를 한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이러면 선생님 지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 자, 기억. 가상현실 트레이닝과 함께 사용되는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이러면 뭐뭐는 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주어부터 딱 나오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주어부터 딱 제시하고 있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글의 중심 제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심 제재는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서 아바타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시스템이다. 이러면 개념 설명하고 있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바타가라고 하는 주어가 나오거든? 근데 여러분 이 주어는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을 건드렸죠.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무슨 조건을 제시했어요?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움직인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바타가 움직이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사용자의 동작이 있어야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 조건들 잘 기억해. 뭐뭐에 따라, 뭐뭐 때문에 이런 것들. 자, 동작 추적 센서, 관선 측정 센서, 압력 센서 등으로 구성이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여러분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구성 요소가 나왔어. 그러면 다음에 나올 내용 무조건 나오거든요. 여러분 다음에 나올 내용이 뭐냐면 구성 요소가 나오면 각각의 구성에 대한 분석이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는 각각에 대한 분석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 짜임이야. 그래서 동작 추적 센서는 그래서 여러분 1번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러면 1번은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을 한대. 그래서 사용자가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아바타가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작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 변화율 그리고 회전 속도를 측정을 한대요. 그러면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르네. 그럼 아까 선생님 음직성 같은 문제를 낸다고 했었지. 그럼 만약에 얘들아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 변화를 측정한다면 맞아 틀려? 틀려. 왜냐면 음집성에 어긋나는 선택지인 거야. 이런 식으로 오답을 만든다는 거야. 각각의 역할 구분해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압력 센서는 여러분 3번은 서로 다른 물체 간에 작용하는 압력을 측정을 한대요. 자, 만약 바닥에 압력 센서가 부착된 신발을 신고 사용자가 신고 뛰면 압력 센서는 지면과 발바닥 사이의 압력을 감지해서 사용자가 뛰는 힘을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지. 높이를 한 이 정도 뛰었는지 이 정도 뛴 건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면과 발바닥 사이 이걸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주면 돼요? 앞에 문장에서 서로 다른 물체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서로 다른 물체의 압력을 측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항상 여러분 이 만약 예를 들어서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온 문장과 비슷한 구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다시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여러분 이 동작 정보 어디서 얻었어? 1번, 2번, 3번에서 얻어낸 정보들이지. 1번, 2번, 3번에서 얻어낸 이 동작 정보를 컴퓨터에다가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정보를 찾아냈죠.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컴퓨터에 전달하는 게 두 번째. 컴퓨터는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맞춰서 트레이밀의 바닥을 제어를 해요. 그럼 제어하는 순서 3번. 이렇게야. 자, 이와 같이 사용자의 이동 동작에 따라서 트레이밀의 움직임이 변경되기도 하지만 그럼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트레이밀의 움직임이 변경되는 방법은 첫 번째 얘들아 이동 동작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지만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도 트레이밀의 바닥의 진행 속도, 방향, 기울기도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들아 산을 올라가는 여러분 가상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트레이밀이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 환경 변화가 2번.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뭐 하기도 하지만 이란 말 때문에 선생님 동그라미 1, 2번을 찾아낸 거야. 트레이밀이 얘들아 변경되는 조건은 두 가지인 거예요. 사용자의 모습 때문에. 두 번째는 환경 변화 때문이다. 자, 그럼 다시 할게요. 그래서 또한, 또한? 그러면 또한이라는 건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이번 앞에 나온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다는 뜻인 거지. 그러면 앞에 얘들아 글의 구조와 동일한 여러분 형식이 들어간다는 거거든. 자, 여러분 앞에 구조와 여러분 동일한 구조나 여러분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또한이 얘들아 지금 동그라미 1, 2번을 표시해 놓은 애랑 연결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트레이밀의 작동 변화에 따라서 HMD에 표현되는 가상 공간의 장면이 변경되어서 사용자는 현실감 높은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 그러면 여러분 트레이밀만 바뀌는 게 아니라 뭐도 바뀐다? 가상 공간의 장면이 변경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상 공간의 장면은 어떻게 표시된다? 예에 의해서 표시가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첫 번째 문제 선생님 지금 읽었거든요. 바로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제 선생님이 옳은 거 고르라고 하는 건지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는지 안 써놨어. 동그라미 OX. 일단 OX 한번 표시 한번 해볼까? 자, 선생님 한번 볼게. 관성 측정 센서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아까 우리 번호를 매겼던 2번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면 사용자의 이동 속도, 그러니까 변화율이라는 건 이동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변화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변화율, 즉 이번에 대한 기능이랑 잘 연결된 거네. 자, 뛰는 힘은 여러분 압력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누구와 관련된 거냐면 압력 선수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까 얘들아 선생님 위에 나왔던 여러분 오답을 만드는 1, 2, 3번 중에 몇 번을 어기냐면 3번을 어긴 거네요. 그러면 얘는 유형 3번을 어겨서 이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갈게요. HMD는 근데 여러분 딱 영어로 된 게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뭐가 들어갔는지 마지막 줄 딱 봐주면 되지 않아 얘들아? 자, HMD는 표시되는 가상 공간의 장면의 변경에 따라 HMD는 가상현실 트레이미를 제어를 한다. 근데 여러분 아까 HMD는 여러분 뭐 한다고 했냐면 트레이밀의 작동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 가상 공간 장면 바뀐다고 했어. 그러면 이거 뭘 한 거야 얘들아? 앞에 나온 내용하고 뒤에 나온 내용 순서 바뀐 거네. 그러면 여러분 얘는 유형 여러분 지금 1번을 어겨가지고 오답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3번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경사로를 만나면 가상현실 트레이닝 바닥의 기울기가 변경할 수 있다. 그치 여러분 아바타가 얘들아 경사로 이러면 자 이 경사로를 만났다는 건 여러분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가상 그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뭐 할 수 있다고 했어? 트레밀 모습 변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 이거 적절한 거 동그라미. 자 그다음에 여러분 4번 갈게요.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이 우리 아까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던 애는 아바타의 동작에 따라 사용자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를 한다. 근데 그러면 아바타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동작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대상하고 여러분 주어하고 순서가 바뀌었네.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주객체가 바뀌었다고 해도 되지. 그치? 그래서 주객체의 변화가 생긴 거니까 이것도 여러분 유형 1번을 어겨가지고 오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바타가 이동 방향을 바꾸면 가상현실 트레이밀 바닥의 진행 방향이 변경이 되어서 사용자의 이동 방향이 바뀌게 된다. 여러분 항상 사용자가 변해야 아바타가 변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아바타라고 하는 주어가 잘못됐네. 사용자네. 사용자의 이동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객체가 아바타가 돼야죠. 여러분 이거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유형 1번을 어겨가지고 여러분 오답을 만들어내고 있다. 주객체 항상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러면 이거 다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63번도 아까 지문이랑 연결된 지문이야. 여러분 읽어보시고 여러분 이거 얘들아 무슨 유형 때문에 얘들아 오답이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이게 적절히 아는 건지 안 알려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답 골라봐 얘들아 읽고서 이건 숙제.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64쪽 여러분 64쪽에 있는 문학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오답을 만들어낼 때 여러분 진짜 뜬금없는 내용 가지고 오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얘들아 순서를 바꿔서 표현하기도 하고 음집성을 바꿔가지고 오답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글의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여러분 고3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이야. 재작년에. 자 여러분 여기 제목이 노래와 이야기래. 그러면 여러분 아까 선생님 현대시는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얘들아? 제목을 가지고 시적 대상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 노래 들을 수 있고요. 이야기 여러분 듣거나 볼 수 있죠. 그러면 얘는 구체적인 제목이니까 얘는 두 개가 여러분 이 글에 뭐라고 생각하면 돼? 시적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한번 봐보자.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 노래와 이야기는 원래부터가 성향이 좀 다른데 근데 노래는 어디에 박힌다고 했냐면 심장에 박히고 여러분 뇌수는 머리에 박힐 거래요. 뇌수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심장하고 뇌수는 그럼 단순히 심장과 뇌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 우리 혹시 대유법 여러분 대유법이 뭐더라? 뭔가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얘는 종류가 또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비유하는 방식도 있고 어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서 여러분 전체를 비유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전시에 자주 쓰는 강산 강과 산이라고 하는 자연의 일부를 가지고 자연 전체 설명하는 거. 이게 첫 번째의 경우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많이 쓰는 게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런 거거든. 여러분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건 예를 들면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건 펜이 얘들아 진짜 펜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펜하고 칼 싸우면 당연히 칼이 이기지. 근데 여러분 칼이 얘들아
얘들아 왜 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펜은 여러분 대부분 뭘 나타내고 있냐면 사람들이 공부할 때 쓰는 도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들은 사람들의 어떤 지식, 지성, 어떤 이런 특성을 보여주는 여러분 소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칼은 우리 뭐 할 때 쓰냐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힘을 쓸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무력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칼이 얘들아 항상 칼만 무력을 상징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뭐 얘들아 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뭐 대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여러분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기서 심장과 뇌소라고 하는 애는 어떤 대우법을 지금 써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대부분 심장은 우리 뭐 할 때 쓰냐면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문학적으로 생각해봐 얘들아. 심장은 뭐 할 때 쓰냐면 내 감정을 표현한다고 생각. 진짜 얘가 심장이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대부분 감정을 표현을 하고 뇌수는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뇌가 있는 거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뇌라고 비빗대어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심장은 여러분 뭘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감정 이걸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대유법 첫 번째 대유법을 쓰는 거야? 두 번째 대유법을 쓰는 거야? 두 번째 대유법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뇌수는 여러분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뭔가 감정적인 거와 관련되어 있고 이야기는 여러분 이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화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래랑 심장이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되고 이야기랑 뇌수는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노래와 관련된 단어들은 선생님 다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그러면 이야기와 관련된 애들은 다 세모 표시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까 우리 오답을 만들어낼 때 무슨 오답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 음직성에 어긋나는 오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잖아. 서로 연결되는 것들은 똑같이 연결시켜주면서 글을 읽어야 돼. 자 그럼 갈게요.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서 노래로서 아내를 범한 귀신을 꾸려서 엎드리게 했지만 아까 선생님 얘들아 처용 이야기 해줬지? 여러분 처용은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노래로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사람 아니지 귀신이지. 그러니까 그 역신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역신이 자기가 용서를 받으니까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저러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노래는 여러분 사람에게 뭘 준 거예요? 감동 이런 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로서 무릎을 꿇게 했다라고 하는 건 감동을 주었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처용의 설화를 가지고 왔잖아요. 처용 노래를 가지고 왔고 그러면 옛날 이야기나 옛날의 노래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걸 문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차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화를 차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설화를 차용했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줄 봐봐. 막상 목청을 떼어남고 남은 가사는 근데 여러분 목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 목청을 써야 아니면 이야기를 부를 때 목청을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노래를 부를 때 목청을 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노래를 얘들아 떼어내고 뭐만 남았대 얘들아? 가사만 남았대. 여러분 선생님 가사는 여러분 노래가 이제 노랫말이 쫙 빠진 그냥 이야기 글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세모 표시했어요. 자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노래하고 얘들아 이야기가 분리가 돼버리니까 이야기만으로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A는 여러분 동그라미하고 여러분 세모가 얘들아 이렇게 결합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걸 얘기하는 거야? 분리된 걸 얘기하네. 분리가 되니까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있어서 여러분 이야기는 살아남아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풍속을 만들기도 하고 유전해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처용이 어떻게 노래 불렀는지 노래 음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가사와 배경설화를 가지고서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사람들 뮤지컬 만들어서 여러분 공연을 해요. 처용무가 남아있으니까. 혹은 아니면 여러분 한 오래되기는 했지만 여러분 처용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얘들아 드라마도 만들었어. 처용을 얘들아 모티프로 삼아가지고 얘들아 영화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소설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처용의 이야기
이야기 신라 시대 때 불렀던 노래가 아직까지도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얘들아 새로운 노래도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풍속을 만들기도 했죠. 문화가 전승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긍정적인 면모야 부정적인 면모야? 긍정이지. 세모의 긍정인 거야. 자 여러분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여러분 정간보는 여러분 악보를 쓰는 건데 이거 언제 때 거야? 아주 옛날 거잖아. 근데 지금은 오선지로 현대로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시집에 봐봐. 우리 요즘은 시집에 음을 붙여요? 아니죠. 뭐만 써요? 글만 써요. 이러면 악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뭘 매기는 거예요? 음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속성을 갖고 있는 거야? 노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네. 여러분 이제는 아무도 이야기의 노래를 합치지 않는데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현대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노래와 이야기를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분리만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여러분 노래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근데 여러분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고 있대요. 그럼 이 말은 여러분 시인이 쓴 말이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말이야? 시집에 들어가는 말이지. 그럼 이 말은 세모 표시를 해줘야 될까? 동그라미 표시해줘야 될까? 세모 표시해야죠. 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모 표시해주고 은밀히 심장. 아까 있는 심장은 누구랑 연결되는 음집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어? 노래의 박동을 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는 여러분 화자가 얘들아 노래와 뭐를 이야기를 뭐 해보려고 하는 노력인 거야 얘들아? 합쳐보려는 노력인 거야.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 그러나란 말 나오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러나란 말이 나오면 내용이 갑자기 어떻게 돼야 돼요? 확 바뀌어야죠. 내용이 바뀌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르더라? 시상의 전환. 그래서 시상의 전환이 있어요. 시상의 전환. 위로 올릴게. 그러나 이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에 쉽게 덧나서 자 여러분 봐봐. 아까 비에서 화자는 이야기랑 노래를 여러분 결합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걸 결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막 격정, 내 마음이 막 감정이 막 소용돌이를 쳐가지고 여러분 노래에 금방금방 상처가 나버린대요. 그러면 여러분 노래에 상처가 난다는 건 노래랑 이야기를 쉽게 결합할 수 있다 없다? 결합할 수 없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만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대요.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노래랑 이야기가 쉽게 결합되기가 너무 어렵더라. 이야기로 여러분 하필 시를 쓴대. 그럼 여러분 아까 이건 시집에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시집 아까 세모 표시했어? 동그라미 표시했어? 세모 표시했지? 세모야. 자 이 시를 쓰면서 내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하게 결합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여러분 내수는 아까 뭘 상징하는 거였어요? 이야기랑 연결되는 음집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잖아요. 심장은 여러분 노래랑 음지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자기가 얘들아 자기 상처가 많이 나서 노래랑 이야기를 쉽게 결합할 수는 없지만 뭐 하길 바란다? 결합하길 바란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시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단어들끼리 음집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연결되었는지를 문제를 낼 가능성이 있죠. 이런 시들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선택지 한번 골라보자.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여러분 A 부분은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아니라 얘들아 뭘 가지고 온 결과예요? 분리가 가지고 온 결합이었죠. 그쵸? 결과였죠. 자 A는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됐대 얘들아. 결합이 아니었지. A 부분은 분리였지 얘들아. 분리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점. 이건 맞죠? 단점이라고 봐도 돼요. 왜냐면 그걸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자 B는 시인의 말에 이런 봐봐. 말은 세모잖아. 이야기 세모잖아. 이러면 세모하고 세모를 연결하려고 해. 뜬금없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음집성이 연결이 안 됐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얘는 유형 3번 때문에 얘들아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러면 B 4번 갈게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다가 이러면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다가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래랑 말을 합쳐보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아까 B는 합쳐보려고 하는 노력이었으니까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용의 연관성이 잘 들어가죠. 자, 이러면 5번. 이야기의 도입이 지니고 있는 한계. 이러면 이야기 도입이 아니라 뭘 도입하려고 했어 얘들아? 노래를 도입해 보려고 했던 거고. 미안해 얘들아. A 부분. 미안해. A네. A는 여러분 이야기의 도입이 아니라 이야기에 얘들아 노래가 빠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에 노래가 빠진 한계를 보여주는 거고. 자, 여러분 B는 노래 회복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아니라 회복을 시키고 싶은 나의 소망과 노력이었죠.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 회복이 얘들아 되길 바라는 나의 노력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에서도 음집성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본문의 내용이 잘 매칭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글을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랑 어디를 이제 한번 가보냐면 다시 또 뒤로 갈 거야. 자, 여러분 뒤로 가시면 여러분 우리 78쪽을 볼게요. 78쪽.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뭐라고 써놨냐면 여러분 한글을 적는 방법이라고 써놨는데, 자, 여러분 이 한글을 적는 방법은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고전 문법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 현대 문법이랑도 연결을 시키고 선생님 고전 문학을 읽는 연습을 시켜주겠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한글을 적는 방법은 쉽게 말하면 고전 문학을 읽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 여러분 또 두 번째, 여러분 한글 맞춤법을 배우는 친구들도 있지만 한글 맞춤법이 중세국어랑 같이 연결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글 맞춤법을 2학기 때 이제 배우는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얘는 뭐랑 연결시켜서 봐야 되냐면 한글 맞춤법이랑도 연결해서 봐야 돼요. 현대국어의 한글 맞춤법하고 여러분 고전 문학을 읽는 방법이랑 연결되는 중세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요거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현대국어부터. 자, 여러분 현대국어는 여러분 우리가 글자를 표기를 할 때 한글 맞춤법에서는 두 가지의 원리를 얘기를 해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걸 원칙으로 하되 어법에 따라 쓰는 거를 허용을 한다. 이게 여러분 가장 기본 원칙이거든. 한글 맞춤법에서. 그러면 현대국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표기를 가장 원칙적으로 쓰고 있냐면 끊어적기를 쓰는 걸 원칙으로 해요. 소리 나는 것으로 얘들아 쓰기는 하지만 어법대로 쓰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길 거야. 그러면 끊어적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나눠서 쓰는 거니까 다른 말로 분철이라고도 해요. 자, 끊어 적는 방식은 여러분 의미를 밝혀서 적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서는 여러분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의적 표기법이라고 해요. 의미를 밝혀서 적는다. 어법에 여러분 문법적으로 여러분 의미를 밝혀서 적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자, 여러분 형태도 밝히고 소리를 내면서도 밝히고 있어서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형태 음소적 표기법이라고 해요. 형태 음소적 표기법. 그래서 얘는 절대 이런 표기를 할 때 끊어적기를 표기를 할 때 받침을 여러분 연음해서 표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기하냐면 밥이라고 하는 체연에 을이라고 하는 여러분 조사를 결합하면 받침을 여러분 그냥 종성에 그대로 써요. 그리고 여러분 조사를 써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표기 방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이게 그냥 끊어적기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중세국어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이제 표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했어. 이어적기 소리 나는 대로 쓴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어적기를 하고 있는데 이어적기는 한자로 연철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 연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른 말로 소리를 내서 적을 거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기예요. 그러면 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건 여러분 다시 한글 맞춤
문법에서 또 배우는 내용이기도 해. 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건 음을 밝혀서 적는다고 해서 다른 말로 표음적 표기법이라고 해요. 표음적 표기법이라고 한다. 자, 또 여러분 얘는 음소, 즉 여러분 음운을 그대로 다 얘들아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할 거라서 얘는 음소적 표기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얘는 어떻게 적는다고 얘기를 하냐면 받침을 여러분 여기 있는 초성에다가 쓸 거기 때문에 내려 적는다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여러분 이어 적기는 여러분 풀어서 설명을 할 때 얘들아 받침을 내려 적는다 이렇게 해서 표기하기도 하거든. 그러면 받침을 내려 적으면 어떻게 적을 거냐면 불이라고 쓰겠죠.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근대를 갈게요. 여러분, 근대 국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언제를 얘기했었냐면 여러분 우리 거의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를 거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이어 적기도 써요. 끊어 적기도 써요. 다 쓰는데 근데 여러분 새로운 표기 방식이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중철, 거듭 적기예요. 두 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쓴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중으로 쓰는 방식이어서 여러분 이 소리 나는 대로 적기랑 여러분 이 끊어 적는 방식을 과도기처럼 쓰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둘 다 쓰고 있으니까 얘에 다른 명칭이 따로 없어 얘들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받침도 쓰고 얘처럼 근데 이어적기처럼 여러분 내려서도 적어요. 이렇게 표기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적는 모습을 보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전문학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고전문학을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소리내서 여러분이 계속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고전문학을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소리내며 읽는 연습을 해야만 고전문학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저번에 여러분 그 비읍불규칙 용언 하면서도 더버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이러면 그 다음에 얘가 추워도 추버 이런 식으로 얘가 읽었다고 했잖아. 소리 나는 대로 다 표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 나는 대로 읽는 연습을 계속 해봐야 걔네랑 비슷한 발음들을 계속 생각해서 문법적인 걸 적용해서 고전문학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어적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표기하는 방식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표기 방식이 더 있는지를 설명할 건데 그걸 어디다 정리하냐면 여러분 아래 보면 78쪽에 아래 조금 칸 좀 남지? 거기다 하나 더 정리해보자. 자,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재음소화 현상대로 표기하는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 재음소화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자, 여러분 음소 아까도 계속 음소라는 말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음은 다 배우셨잖아요. 음소가 뭐였어? 장과 모음이었지. 여러분 분전음운들을 얘기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여러분 분전음운 중에서 제 다시 나눠서 표기하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선생님 걔 좀 다시 정리해줄게. 이러면 얘는 원래 얘들아 음은 하나의 음운을 자음이나 모음 같은 이런 하나의 음운을 의도적으로 이러면 쟤는 두 개니까 두 개의 음운으로 나눠서 표기하는 것을 재음소 현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원래 음운이 여러분 키읔이야. 원래 음이 키읔인데 얘들아 이걸 의도적으로 기역과 히읗으로 표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원래 음운은 여러분 티읕이거든요. 근데 이 티읕을 여러분 이 옛날 사람들은 문법을 몰랐으니까 의도적으로 디귿과 히읗으로 표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피읍을 의도적으로 뭘로 나눴을까? 알겠지? 비읍과 히읗으로. 선생님 왜 알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다 의문변동에서 뭐와 관련된 애들이에요? 거센 소리와 관련된 애들이죠. 여러분 축약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숲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그러면 원래 의문이 얘들아 받침이 뭐야? 원래 형태가 피읍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피읍이 두 개의 의문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걸까? 문법을 잘 몰랐으니까 이걸 두 개로 나눠서 표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만약에 숲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을을 붙이면 옛날에 얘들아 이거를 여러분 연철에 맞춰서 표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썼을 거야? 숲을 이렇게 썼겠지? 그걸 여러분 분철에 맞춰서 쓰면 어떻게 썼을 거야? 숲을 이렇게 썼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철에 맞춰서 쓰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쓸 거예요? 피읍 두 번 쓸 거예요. 그쵸? 근데 재음소화에 맞춰서도 사람들이 쓰는 경우들이 있었어.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 피읍을 의도적으로 두 개로 나눴지? 비읍과 히읗은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발음하면 숲을 된다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들리는 걸 의도적으로 나눠서 표기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표기를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고전 시가에 이 네 개 중에 하나는 표기가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계속 읽는 연습을 해야 숲을 숲을 얘기해서 숲을 얘기하는 건지 숲을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문학 시간에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만 더 해봐. 얘들아 어떤 게 있냐면 이거 하면 국외음화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요거 연철에 맞춰서 분철에 맞춰서 중철에 맞춰서 재음소에 맞춰서 한번 써보세요. 4개. 얘들아 연철하면 티읕을 내려 적어야 돼.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분철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금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철은 2번을 쓸 거니까 티읕은 2번 썰어 들어가면 되겠네. 자, 근데 재음소화는 티읕을 의도적으로 나눴으니까 어떻게 쓸 거야?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은근 많아. 고전 문학에서. 그럼 읽을 때 최대한 소리 내면서 읽는 연습을 해야 의미의 원래 얘들아 형태가 무엇인지를 그래도 예측하면서 계속 읽는 힘이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저거랑도 관련됐지만 받침을 표기하는 거를 한번 정리해보자. 받침과 초성을 표기하는 거. 자, 여러분 초성을 표기하는 게 특이한 애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어두장군이라고 하는 애가 있네요. 자, 여러분 어두장군이라고 하는 거 어두 얘들아 글자에 두가 뭐야 얘들아? 머리를 얘기하지. 그러면 여러분 단어의 맨 처음에 있는 게 초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두장군은 초성에 2개 이상의 자음이 오는 걸 어두장군이라고 할 거야. 자, 이 어두장군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문법적인 것보다는 여러분 이제 읽는 방법을 먼저 이제 설명을 하면 얘는 여러분 어떤 형태들이 있냐면요. 여러분 시옷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시옷 디귿, 시옷 기역, 시옷 뭐 지읒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비읍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비읍 디귿, 비읍 시옷, 이런 비읍, 시옷, 기역 이런 식으로 3개까지도 오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음이 오면 이 자음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 자음은 뒤에 나온 의문을 된소리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전문학에서 얘들에게는 비의문을 된소리로 읽는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얘들아 중세국어 이렇게 나오면 문법에 나오면 문학에 나오면 시옷을 된소리로 쓰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뜻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저번 시간에 했던 것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 얘들아. 우리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 얘들아? 우선은 시옷비읍 들어갔으니까 쌍비읍으로 읽어야죠. 근데 여러분 쌍비읍은 여러분 입술소리인데 평순모음 맞네요? 그럼 얘 어떻게 읽어야 돼요? 원순모음으로 바꿔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뿔로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전문학에서 저번에 배웠던 문법 개념에다가 여러분 요렇게 얘들아 된소리 읽는 방식도 같이 적용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여러분 정리해서 뒤에 읽는 방법 이거 정리했고 이제 종성을 읽는 방법도 한번 봐볼게. 자, 여러분 현대국어는 여러분 우리 종성에 표기할 수 있는 의문이 무엇인지를 먼저 현대국어부터 한번 살펴볼까? 여러분 현대국어에 있는 받침에 표기할 수 있는 자음이 제약이 있을까요? 받침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히읗까지 다 쓸 수 있고 쌍기역도 쓸 수 있고 이런 겹받침도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표기할 수 있는 의문은 모든 자음은 다 표기할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얘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 표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초성에 쓸 수 있는 여러분 자음이 종성에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세종대왕께서는 어떻게 만드셨냐면 종성, 부용, 초성의 원리를 적용을 한다고 얘기해요. 종성, 부용, 초성.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초성에 쓰는 걸 다시 쓴대. 종성에다가.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초성에 썼던 걸 종성에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지. 초성에 쓰는 시옷을 받침의 시옷으로 그대로 쓸 수 있는 거네. 응?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그대로 쓸 수 있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이렇게 써도 되고 부업을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자, 근데 여러분 이 중세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세종대왕이 종성부용 초성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저게 쓰여요. 그러면 종성부용 초성을 쓰니까 여러분 모든 자음을 다 쓸 수 있다라고 경제적인 어떤 효율성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세종대왕이 만드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게 받침을 다 표기하는 게 사실 맞춤법에 맞춰서 표기를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들리는 대로 표기하는 거 은근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을 위하는 여러분 세종대왕께서는 이렇게 다 받침을 얘들아 종성부용부 초성에 맞춰서 표기를 하려면 백성들이 이런 맞춤법을 너무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백성들이 너무 어려울까봐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만 써버리자. 8개만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걸 팔종성법이라고 해요. 자, 이런 팔종성법은 받침과 소리를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얘들아 발음하는 거랑 표기를 일치시키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발음과 표기를 일치시키는 거 한글 맞춤법에서 또 배워요. 여러분 중세에서만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한글 맞춤법하고 중세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발음과 표기를 일치시켜요. 그러면 어떤 여러분 발음을 표기를 했냐면 기역, 미음, 디귿, 리을, 그 다음에 미음, 비읍, 시옷, 무슨 이음? 예비음. 8개로 발음하고 8개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기역으로 발음하고 기역 표기하고 예디음으로 발음하고 예디음으로 표기를 하는 거야. 자, 근대를 갈게. 근대도 여러분 이건 비슷한데 여러분 7개만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칠종성법을 써요. 그러면 이 칠종성법은 여러분 잡으세요. 표기를 할 때 기역, 리을, 디귿, 미안해요.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근데 여러분 예디음은 어떻게 표기해야 될까? 근대가 됐는데 소시문자니까 사라지지. 이음으로 표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빠졌어? 디귿이 빠졌지. 근데 우리 지금은 디귿을 발음을 해야 돼. 현대는 디귿 발음하죠. 음끝 생각해보세요. 음끝에 디귿 발음해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발음은 디귿으로 발음을 했는데 표기는 뭘로 표기를 했다는 거야? 시옷으로 표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얘는 발음하고 여러분 표기를 일치시키는 방식이긴 하지만 옛날엔 문법이 체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분 발음할 때 얘들아 디귿으로 발음을 했지만 여러분 표기할 때는 뭘로 표기했냐면 시옷으로 표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귿과 시옷이 사람들이 혼란을 겪으면서 표기하고 발음하고 했었던 거야. 왜냐면 원래 두 개를 다 발음하고 표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원래 얘들아 우리 그 목을 가지고서 쓰는 그 도구를 붓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붓은 원래 중세에선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근데 근대가 되니까 디귿을 쓰래. 쓰지 말래? 근대가 되니까 이제 디귿 쓰면 안 된대. 디귿을 쓰지 못하니까 여러분 얘가 어떻게 변했을까? 지금의 붓이 됐네. 그저 이렇게 변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 젓가락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젓가락 같은 경우도 여러분 숟가락 같은 경우도 여러분 원래는 이제 얘들아 젓가락 할 때 그 저에 디귿을 결합을 시켰거든. 근데 이제 디귿 쓰지 말래. 그래서 우리 젓가락 할 때는 여러분 저에다가 가락 붙일 때 시옷 쓴다? 이렇게 쓴다? 그래서 여러분 디귿을 시옷으로 다 바꾸는 게 근대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지금도 옛날도 어차피 얘들을 발음하면 다 디귿으로 발음할 수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전 문학을 읽을 때는 여러분 받침에 나오는 디귿이든 시옷이든 다 뭘로 읽으면 돼요? 디귿으로 읽고 디귿을 가지고서 얘의 원래 형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들아 내용을 설명을 한 거는 표기법이 얘들아 옛날에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많이 하고 발음을 표기에 그대로 표기하는 받침 표기 방식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문학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소리 나는 대로 읽는다.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딜 가냐면 여러분 70쪽 자 여러분 70쪽에 여러분 70쪽에 자 여러분 우리 70쪽에 어떤 애를 한번 보시냐면요 여러분 2번을 한번 보세요. 2번은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뒤에 있는 된소리로 읽을 거라고 했으니까 쌍시옷으로 읽고 그 다음에 아래하는 어떻게 읽기로 했어 얘들아? 아로 읽기로 했으니까 쌀이라고 읽을 거야. 2번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13번도 한번 가봐 얘들아. 13번 보시면 여러분 이거 그냥 여러분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걷거거든요. 걷거라고 그냥 읽으시면 걷거가 뭐지?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쓸 거야. 고질 걷거. 곳이 옛날에 꽃이거든. 꽃을 걷거. 그러면 여러분 소리 내서 읽어보면 대략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겠지? 앞뒤 문맥 가지고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꺾어라는 뜻이야. 뒤에 있는 게 된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찾아주면 되고 20번 갈게요. 여러분 20번은 여러분 뒤에 거 된 소리를 읽을 거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 쌍디귿으로 읽죠. 근데 받침을 읽어보니까 받침이 디귿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받침에 뭐도 표기하냐면 시옷도 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누굴까? 뜻이라고 읽으면 돼. 뜻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법에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갖고 고전 문학을 읽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 숙제는 여러분 뭘 해오냐면 아까 이제 선생님 63쪽 안 풀었잖아? 그거 여러분 풀어오시고 63쪽 그 다음에 여러분 사실 오늘은 문제 풀 건 많이 없고 암기할 게 조금 많아 얘들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71쪽 72쪽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아까 문법 여러분 그 78쪽